네,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 볼 주제, 바로 다차원 척도법, MDS입니다. 이게 복잡하게 얽힌 데이터를 뭐랄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도로 만들어준다니 상당히 흥미롭지 않나요?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데이터 분석에 대한 그 관심이 아주 깊으시더라고요. 오늘은 이 MDS가 당신의 분석 과제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더해줄 수 있을지 그 핵심 원리랑 활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맞아요. MGS는 그 복잡한 실타래 같은 고차원 데이터를 보통 2차원이나 3차원 지도 위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.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. 데이터 속 객체들, 뭐 예를 들면 여러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설문 응답자들 사이에 거리 또는 유사성 정보, 이걸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. 그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저차원 공간의 점으로 표현하는 거죠. 사실 이게 1950년대부터 쓰였는데 요즘처럼 데이터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에는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것 같아요. 복잡함 속에서 어떤 패턴을 읽어내는 열쇠랄까요? 데이터를 지도 위에 점으로 표현한다. 아, 흥미롭네요. 근데 그 거리 관계를 저차원에서도 최대한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? 약간 뭐랄까 오렌지 껍질 같은 걸 억지로 평평하게 펴면 좀 찢어지거나 늘어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차원을 줄이면 정보 왜곡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. 정확합니다. 예. 그래서 MDS에서는 스트레스라는 값을 써요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차원 데이터를 저차원 지도에 옮길 때 발생하는 정보의 늘어나거나 찢어짐. 네. 즉, 원본 데이터의 거리 관계하고 지도상의 거리 관계 사이의 어떤 불일치 정도, 그걸 측정하는 값이죠. MDS의 목표는 이 스트레스 값을 가능한 한 0에 가깝게, 그러니까 최소화하는 그런 최적의 좌표를 찾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원본 데이터의 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도를 그리는 거죠. 그래서 이 스트레스 값 자체가 분석 결과 신뢰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. 아하, 스트레스 값. 그게 낮을수록 원본 데이터가 지도에 잘 반영됐다는 뜻이군요. 네네. 그럼 그 스트레스 값은 어느 정도여야 좀 믿을 만한 건가요? 기준 같은 게 있나요? 그리고 자료 보니까 MDS에도 계량적, 비계량적 이렇게 종류가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? 혹시 데이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쓰는 건지 궁금하네요. 네. 먼저 스트레스 값은 보통 0.05 이하면 이건 아주 훌륭하게 데이터 구조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고요. 0.1 전후면 뭐 괜찮은 수준. 네. 하지만 0.15를 넘어가면 이 지도를 해석할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입니다. 그리고 MDS 종류는 맞아요. 데이터의 성격, 그러니까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고 보존할 거냐에 따라 나뉘어요. 계량적 매트릭 MDS는요, 실제 측정된 거리값, 뭐 예를 들면 유클리드 거리 같은 숫자 자체를 최대한 보존하려고 해요. 데이터가 구간 척도나 비율 척도일 때 적합하죠. 반면에 비계량적 넌 매트릭 MDS는 주로 순서 척도 데이터에 쓰이는데요. 이건 절대적인 거리값보다는 A가 B보다 C에 더 가깝다와 같은 거리의 순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. 실제 거리 숫자는 좀 틀어지더라도 상대적인 가깝고 먼 순서만 유지되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잠깐만요. 그럼 비계량적 MDS는 순위만 본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정보 손실이 좀 너무 크지 않을까요? 어떤 경우에 그게 더 유용한 거죠?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리값이 아니라 순위만 보는 게 의미 있을 때가 있나 해서요. 예리한 질문이십니다. 맞아요. 절대적인 거리 정보는 일부 좀 희생될 수 있죠.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특정 브랜드들에 대해 느끼는 어떤 심리적 거리를 설문으로 조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. 응답자들이 뭐 매우 가깝다, 조금 가깝다, 멀다 이런 식으로 답했다면 이건 정확한 거리 수치라기보다는 순서 정보에 가깝거든요. 이런 경우에 무리하게 숫자 값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A 브랜드가 B보다는 C 브랜드에 더 가깝게 느껴진 데는 그 순위 관계를 정확하게 시각화하는 비계량적 MDS가 오히려 데이터의 본질을 더 잘 반영할 수도 있는 거죠. MDS를 쓸지 결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. 그럼 이 MDS,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좀 강력한 힘을 발휘하나요? 당신 자료에도 보니까 마케팅 분야 예시가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
네, 활용 분야는 정말 넓습니다. 마케팅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 인식조사 데이터, 이걸 MDS로 분석해서요, 여러 경쟁 브랜드들이 소비자 마음속 지도에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포지셔닝 맵을 그리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. 이걸 통해서 뭐 예상치 못한 경쟁 상대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, 아니면 우리 브랜드가 목표 고객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어쩌면 당신께서 분석하시는 데이터에서도 이런 브랜드 간에 숨겨진 경쟁 구도나 뭐 고객 세분화의 단서를 MDS를 통해 시각적으로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이 외에도 뭐 유전자 발현 패턴 분석 같은 생물 정도학이나 여러 자극에 대한 인지적 유사성을 연구하는 인지과학 같은 분야에서도 고차원 데이터 구조를 파악하는 데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MDS라는 건 복잡한 데이터 속에 있는 대상들 간의 관계를 직관적인 지도로 시각화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어떤 패턴이나 구조를 발견하게 돕는 뭐랄까 일종의 데이터 탐험 도구라고 할 수 있겠네요. 특히 마케팅에서 브랜드 전략 세울 때 되게 강력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고요. 정확합니다. 네.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MDS가 보여주는 건 개별 속성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들 간의 전반적인 관계 또는 거리라는 점이에요. 예를 들어서 마케팅 맵에서 두 브랜드가 가깝게 위치한다면 그건 소비자들이 그 두 브랜드를 여러 속성 면에서 좀 유사하게 인식한다는 뜻이지 어떤 특정 속성 하나 때문에 가깝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.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데이터에 숨겨진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조망하는 데 강점이 있는 분석 방법입니다. MDS가 데이터 속 관계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준다면 당신의 데이터 속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관계들이 숨어 있을까요?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MDS 기법을 당신의 분석 과제나 혹은 풀고 싶은 질문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새로운 발견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릅니다.